리발도는 1968년 11월 30일 칠레 리마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0명의 남매들 중 한 명이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공부의 소질을 보였고 이후 그는 순조롭게 발파라조 지역대학에서 컴퓨터 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2009년 리발도는 대학에서 23살의 요한나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나의 삶은 순탄치 않았었죠. 그녀는 겨우 15살에 학업을 마치고 결혼한 후 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후 그녀는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교수였던 리발도를 만난 것이었죠. 그런데 얼마 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리발도와 요한나는 비밀리에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리발도는 요한나의 자녀들을 자신의 자녀들처럼 돌봐주기도 했었죠. 2009년 12월 마침내 두 사람은 자신들의 관계를 공개했고 18살의 나이 차이와 교사와 학생이라는 사실에도 두 사람은 떳떳하게 공식적으로 연애를 시작하였죠. 리발도는 곧 땅을 구입해 형의 도움을 받아 요한나와 그녀의 아이들을 위해 직접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1년에 딸을 낳았고 2014년 11월 15일에 결혼하여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요한나는 구급대원으로 공부하는 동안 37살의 구급대원이었던 프란시스코를 만나게 되었죠. 2010년 프란시스코는 구급대원 여성과 사귀기 시작했고 2011년 그는 그녀와 함께 살 집에 대해 계획을 세우던 중 결국 뜻이 맞지 않아 그녀에게 무력을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프란시스코는 그녀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었죠. 2013년이 되었고 이때 프란시스코는 또 다른 여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 이유 없이 프란시스코는 약혼녀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약혼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나중에 약혼녀가 고소를 취하해 그는 풀려나고 말았습니다. 요한나는 결혼 후 리발도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했고 부부는 이러한 문제로 점차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마다 리발도는 집을 나가 자신과 요한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곤 했었습니다. 요한나가 프란시스코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면서 리발도와 요한나의 관계는 더욱더 악화되기 시작했죠. 리발도는 아내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아내와의 문제가 세대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언제나 먼저 그녀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나는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리발도에게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으며 점차 리발도를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분을 못 이겨 프란시스코와의 관계를 모두 폭로해 버리고 말았죠. 그럼에도 리발도는 자녀들을 위해 꾹 참고 그녀와 함께 살았습니다. 같은 시기 프란시스코는 요한나의 전화기에서 리발도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이때 그는 자신이 불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프란시스코는 결국 요한나에게 무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나는 프란시스코를 선택하고 말았죠. 그녀는 프란시스코에게 맞은 것을 리발도에게 화풀이하기 시작했고 리발도는 이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결국 요한나를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하고 말았죠. 그러나 경찰은 리발도의 신고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40대 후반 교수가 거의 20살 연하인 아내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경찰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리발도는 요한나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이때 요한나는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리발도는 법원에 요한나가 어머니로서 자격이 부적절하다며 딸의 양육권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의 줄다리기를 시작하게 되었죠. 이때부터 요한나는 리발도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리발도가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한 후에도 계속해서 요한나는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심지어 리발도가 지은 집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리발도가 대학교에 출근해 주차 중이었을 때 요한나가 그의 차에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2018년 8월 10일 리발도는 딸과 함께 부모님 집에 도착해 대학 동료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자신의 딸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리발도의 동생과 부모님은 리발도의 뜻대로 그의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리발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리발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바로 음성 메일로 연결되었습니다. 리발도는 평소 절대 전화기를 끄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었죠.
가족들은 리발도를 기다리다 결국 잠이 들었고 다음 날인 8월 11일 오전 9시 리발도는 여전히 딸을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화기도 여전히 꺼져 있는 상태였었죠. 결국 가족들은 리발도의 집으로 향했는데 그의 차는 진입로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안으로 들어갔고 그의 집 열쇠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발도가 딸을 데려다 줄 때 입었던 재킷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수상하고 이상했지만 그들을 더욱 놀라게 만든 것은 주방 바닥에 깨진 유리잔이 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가족들은 리발도의 침실로 향했는데 눈에 띄는 혈흔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죠. 우선 경찰은 리발도의 친척들과 대학 동료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이어나갔지만 그들 누구도 리발도를 보거나 만나지 않았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요한나에게까지 찾아가게 되었죠. 그녀는 리발도의 실종에 대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와 헤어진 후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요한나는 리발도의 집으로 향했죠. 그때 리발도의 동생이 리발도의 집에 있었고 요한나를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울기 시작했고 여전히 자신의 남편은 리발도라며 따라서 이 집은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요한나는 아직 이혼을 마무리 짓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까지 리발도가 자신의 남편이라며 리발도의 차 열쇠까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 리발도의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요한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자신이 용의자로 몰리고 있는 것을 눈치챈 요한나는 리발도를 찾아달라며 SNS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렸고 여러 차례 TV 인터뷰도 이어가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나는 리발도를 찾아달라며 지속적으로 호소했지만 그러나 그녀가 직접 수색에 참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8월 15일 관광객으로 가득 찬 보트가 발파라조의 한 부두에서 투어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가이드는 갑자기 사지와 머리가 없이 바다에 떠 있는 몸통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그 몸통을 회수했고 처음에 그들은 리발도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경찰은 모든 선박에 승객 및 승무원 명단을 확보하여 실종된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 작업에 나섰고 동시에 부두 근처에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인근 해변을 순찰하여 나머지 신체 부위를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나머지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실종자 또한 없었습니다. 몸통은 30세에서 50세 남성으로 보았고 절단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을 더욱 힘들게 만든 점은 그 몸통에 문신이나 흉터 같은 특이점이 없어 신원을 식별하기가 힘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반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대중에게 알려지자 일부 사람들은 리발도를 떠올렸고 자연스럽게 경찰은 리발도의 유가족과 DNA를 비교하게 되었죠. 8월 20일 그 몸통은 리발도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리발도의 신원 확인이 공개적으로 발표된 지 불과 몇 시간 후 요한나는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가 리발도의 집과 기타 부동산에 대해 물었고 이제 리발도가 죽었으니 자신에게 부동산이 넘어오는지 물었습니다. 동시에 2명의 목격자가 경찰서로 찾아와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밤낚시를 하기 위해 배를 몰았는데 그들의 배는 예상보다 멀리 바다로 떠내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 그들은 인근 해변에서 타오르는 모닥불을 보았고 즉시 그곳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불을 피우고 있던 남성을 보았죠. 두 사람은 그 남성에게 길을 물어보려 했는데 그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성은 그들에게 여기는 낚시하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불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파란색 차를 보았고 그 차 안에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대략 30세 정도였는데 두 사람은 TV를 통해 그 여성을 보았었다고 말했죠. 그 여성은 TV에서 리발도를 찾고 있던 바로 요한나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닥불에 있던 남성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8월 22일 경찰은 불을 피운 곳으로 향했고 그곳은 매우 외딴 곳이었는데 불에 탄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잔해 속에서 리발도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요한나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같이 있던 남성은 프란시스코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리발도의 은행 계좌를 살펴보았는데 그가 실종된 후 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돈이 인출된 곳 CCTV를 살펴보았고 8월 11일 파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주유소 ATM 기계에서 리발도의 카드로 돈을 인출했고 그 남성은 프란시스코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요한나와 프란시스코는 리발도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자백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요한나는 프란시스코에게 복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프란시스코가 지시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매우 통제적이고 끊임없이 자신을 학대했으며 지속적으로 자신을 세뇌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요한나는 프란시스코가 리발도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고 그가 질투심을 해소하기 위해 리발도를 제거할 계획을 꾸준히 세우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나는 프란시스코가 8월 10일 온라인으로 클로나제팜 30알을 구입해 가루로 으깨 음료수에 탄 다음 자신의 집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프란시스코는 요한나에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말고 그 음료수를 리발도가 마실 수 있게 전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요한나는 그 음료수를 들고 리발도의 집으로 향했고 이때 리발도는 요한나가 사과하러 온 줄 알고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리발도는 요한나와 단둘이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고 그래서 자신의 딸을 부모님 집에 맡겼습니다. 리발도의 부모님은 그가 요한나와 함께 있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결국 리발도는 부모님에게 대학 동료들을 만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리발도는 요한나가 건넨 음료수를 마셨고 그때까지 요한나는 그 음료수에 클로나제팜이 들어있는지 몰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발도가 의식을 잃은 후 요한나는 리발도의 사진 2장을 찍어 프란시스코에게 전송했고 사진을 받은 프란시스코가 곧 리발도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프란시스코가 흉기를 들고 리발도의 침실로 걸어가는 동안 요한나는 거실에서 머물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참 후 피투성이가 되어 나타난 프란시스코는 그를 절단했다고 말했고 요한나에게 장갑 한 켤레를 건네주며 현장을 청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장을 청소한 후 리발도의 유해를 차에 싣고 상반신은 바다에 던졌으며 나머지 부위는 불을 피워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한나의 주장이었고 이제 프란시스코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요한나가 매우 거칠고 무서운 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요한나가 자신에게 리발도를 제거하고 싶다고 말했고 리발도를 살해하기 위해 청부업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프란시스코는 처음에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요한나가 계속해서 그 문제를 진지하게 말했기 때문에 결국 그녀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클로나제팜을 자신이 구입한 것이 맞지만 모두 요한나의 지시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요한나와 함께 어머니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요한나가 이혼 문제와 딸 문제에 대해 리발도와 의논해야겠다며 리발도의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때 요한나는 프란시스코에게 문자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알렸습니다. 이후 요한나에게 문자가 왔는데 의식이 없는 리발도의 사진 2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나는 프란시스코에게 당장 리발도의 집으로 오라고 지시했죠. 그가 리발도의 집에 도착했을 때 요한나는 미친 듯 행복한 모습을 보였고 리발도를 절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그의 자백은 요한나의 자백과 일치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재판이 시작되었고 5월 16일 재판부는 요한나를 주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리발도가 의식을 잃었을 때 요한나가 2장의 사진을 찍었고 그때 프란시스코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요한나가 리발도에게 해왔던 만행도 수사를 통해 모두 밝혀진 상태였죠. 또한 가족이었다는 사실도 중요한 요인으로 적용돼 결국 요한나는 40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프란시스코는 20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판결에 항소했지만 그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프란시스코와 요한나는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수감된 지 일주일 후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이후 요한나는 교도소에서 새로운 남친을 만났다고 합니다. 프란시스코는 옥중에서 며칠 동안 단식 투쟁을 이어갔고 다양한 인권기관과 법원에 편지를 보내 형량을 감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은 시신을 훼손했을 뿐인데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억울하다는 것이었죠.